제가 여기 충주청에서 의뢰받은 건 2023년 4년 입시인데요. 23년안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4년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23년안을 따라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안은 나와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입시안이 보통 예고제가 있어서 바꿀 수가 없었는데 작년에도 급하게 바뀌었고 올해도 체제 같은 게 바뀌었어요. 면접도 그렇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입시안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확정된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받으신 책자에는 23년, 24년 입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잡은 제목은 이제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지방 학생들이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유리한 전략이 될 것이냐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대학이 가기가 너무 힘들죠. 오늘 기사를 보니 정시에 수도권, 이렇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정시에 0.6점 떨어질 때 지방의 거점, 그러니까 뭐 충남대, 충북대 이렇게 거점 대학들이 6점 이상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쏠림 현상이 너무 많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개괄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내신, 수능 최저, 학생부 관리, 정시, 논술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예체능에 학생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예체능은 빼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들 들으셨겠지만 신중의 신은 내신이라고 해서 내신이 최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추천 전형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일정 퍼센트 안에서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추천 전형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 내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일정 대학 이상의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의대는 흔히 1.2, 치대 1.5 이렇게 아예 등급을 나누는, 등급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점수대를 나눠서 대학을 정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게 내신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주무관님한테 여쭤봤더니 충주는 인문계가 8개고 특성화고가 3개라고 하던데요. 다들 이제 고민이신 게 여기는 혹시 전부 자제분들이 고등학생들이신가요? 네. 아마 고민들을 하셨을 건데요.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인근의 특목자사를 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좀 더 큰 도시에 교육 여건이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게 어떨까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고민의 중심에는 내신이 있습니다. 내가 전사고를 가서 일정 이상의 공부를 하면 흔히 전사고빨이라고 해서 2점 초반만 유지해도 서울대를 곧잘 가니까요.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신을 가지고 강점을 가질 거냐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지방학생들의 고민은 수능 최저에 있습니다. 가천대 의대 같은 경우는 올해 최저가 3합 3위예요. 1등급 3개입니다. 흔히 의대는 4합 5라고 얘기하는데요. 각각의 4개 영역에 등급을 합쳐서 합이 5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제가 이제 충주 학생들하고 인연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지방 일반고 학생들 이과 1등이어도 4합 5가 안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최저가 관건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남아서 내신의 강점을 가졌을 때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관건입니다.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작년에 고대 의대도 2점대가 안 넘었습니다. 실질 경쟁률이. 물론 이게 최저를 충족했을 때 그리고 추합이 돌아서 빠져나가는 애들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추합이 되면 그리고 최저를 맞추면 의대도 버텨볼만 하다는 거예요. 최저가 너무 셉니다. 그런데 4합 오면요 정시에 의대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유리한지를 잘 생각하셔야죠. 나는 반드시 의대를 가야겠다. 내신 2점이 넘었다. 그런 방법은 정시 올인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현역인데 1.5를 유지하고 있다. 아니면 1.9, 2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학종 전형을 얘기 들으면 의치, 한수, 약이라고 해서 5개는 하나의 생기부로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의대 준비하다가 안 되면 치대 가고요. 성적이 좀 애매하면 한의대 가고요. 약대 가고 수의대 갑니다. 물론 이제 수의대는 좀 더 오독스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애정이 되게 두드러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는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의치, 한수, 약이라고 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의예 계열은 생기부 하나로 다 쓸 수 있어요. 그게 기준이 교과고, 즉 내신이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여부입니다. 원광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교과의 평점이 1.0입니다. 물론 전 과목 반영이 아니라 위에 10과목만 반영해요. 그러니까 그 이과에서 학교에 1등한 애들은 10과목 하면 전부 1등급인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차적으로 요건이 정해지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신중의 신은 내신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맞추느냐예요. 그리고 종합전형입니다. 계륵 같죠? 버리자니 그렇고 뭔가 뭔지 모르겠고 진짜로 저걸로 뽑나 싶은 의심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진짜로 종합전형으로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다른 게 보이느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입니다. 이제 뉴스에 이번에 나왔던데요. 뭐 입사관이 하루에 100명 정도를 넘게를 읽고 그렇게 나누면 한 학생당 16, 7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실은 생기부를 넘기자마자 읽지 말아야 할 아이들이 보입니다. 내신이 1.0이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기자마자 얘는 면접에 데리고 가야겠다는 아이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B와 C등급 사이에 고민하게 되는 게 생기부입니다. 실제로 학생 간의 격차도 크고요. 혹시 이 중에 학교 선생님 계십니까? 우리 딸이 혹은 우리 어머님이 학교 선생님입니다. 네, 교사 간의 기재 격차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내일 가서 이제 특정 학교 학생들만 이제 개별 컨설팅을 할 건데요. 생기부를 미리 받아봤는데 국어 과목 생기부가 똑같습니다. 1등하고 학교에 50등하고 생기부의 국어 내용이 조금의 표현, 아가 그리고 뭐 성실 이 정도만 차이가 있지 기록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1등 학생은 되게 아쉽죠. 근데 이건 이제 학교를 욕할 게 아니라 남의 예일 텐데요. 학생의 잘못이 1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학생의 잘못이 1차인데요. 자, 그리고 논술과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과 학생 중에 논술을 생각하면 현재 내 모의고사가 2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논술은 준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못 붙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2등급이 아니고요. 수능 모의고사라서 2등급이 넘어가면 특히 자연계 학생은 논술로 대학을 가기가 거의 힘듭니다. 논술을 응시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과학고나 영재고 그리고 전사고에서 3, 4등급이 넘어가는 친구들 내가 그래도 저 학교는 가야겠는데 내신도 안 되고 학교가 너무 프로그램이 빡세서 현역 때 수능이 안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공부 엄청 잘해요. 애들 말로 지은이은하게 잘하는 애들입니다. 걔들이 막차를 타려고 보는 게 논술이에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2등급 좀 하는데 내가 여기는 못 가고 저기를 갈 거야. 논술하면 되겠지. 근데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원도 적고 격차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논술 얘기를 꺼내면 논술 시험지를 학교 홈페이지에 가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가에 가도 시험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서도 잘 나와 있어요. 아이한테 한번 풀려보세요. 할 수 있다고 하면 시키고요. 아니면 빠르게 다른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실은 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교과와 종업은 별개의 전형이 아니라 같은 전형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학년도 지역별, 수준별. 수준별의 말은 조금 뭐 그런데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입시를 되게 이렇게 봄에 되게 시끄럽게 했던 게 정시 40% 확대입니다. 정시 40% 확대. 엄청나게 빵 하고 박았죠. 근데 그 전에 실제로도요, 거의 6대 4였습니다. 수시에서 2월에 가는 아이들 때문에 정시에서 40%는 뽑았어요. 근데 이게 6대 4가 되면 2월까지 생각하면 5대 5쯤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학들이 수시의 최저를 완화했어요. 그러니까 2월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위에 6개 학교 말고는 최대한 빨리 아이들을 뽑아 놓는 게 유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학교 이름 쓰자면 평인상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 학교 순이라고 대충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논술은 2023년과 23년입니다. 그리고 연도가 있는데요. 줄고 있죠. 논술은 일단 머릿속에 지우시고요. 그리고 수시 보시겠습니다. 교과입니다. 상위권 8.9에서 11.2로 늘었습니다. 중위권은 20점에서 19.9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위권은 줄었죠. 결국 교과가 왜 교과를 늘리냐면요. 교과 전형을 늘리면 학종 전형을 줄였다고 대학이 봐줍니다. 교육부가 봐줍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이 이 교과를 늘렸습니다. 근데 대학마다 교과인데 서류 전형을 조금씩 아주 얄팍하게 집어넣은 전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 요강을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줄었죠. 네, 10%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위권대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방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은 논술은 빼고요. 수시에 교과가 지방 거점은 이렇게 그 도 단위 학교입니다. 전북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이렇게 들어간 학교들입니다. 교과가 2%좀 늘었고요. 학생부 종합도입니다. 근데 수시는 정시는 줄었죠. 전라남도에 가면 목포라는 도시에 목포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는요, 입시 전형이 9대 1입니다. 심지어 정시에는 간호학과하고 약대만 정시로 뽑습니다. 나머지 9를 전부 수시에 뽑겠다는 거예요. 뭐 작년에 시끄럽게 했던 충북대 수학교육과를 8등급에 붙었다는 얘기가 실제로 아마 가능했었을 것 같습니다. 응시한 애들이 전부 다 붙었거든요. 본인이 원했으면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방대학은 정시까지 가지 않고 이 세 개 안에서 어떻게든 학생을 충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내신이 중요해졌습니다. 선택사항을 가질 수 있는 건 내신이 되면 선택사항이 많아져요. 저는 흔히 입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기를 3개 들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내신이라는 무기, 칼을 들고요. 그리고 체저라는 방패를 입어요. 그죠? 그리고 학생부라는 또 하나의 무기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하나씩 무기를 내려놓으면 싸움에는 무조건 불리합니다. 3가지를 누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가 입시에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이제 학교별입니다. 방금 보신 게 이제 크게 묶었다면 이제 주요 대학의 비율입니다. 받으신 자료 중에 이대만 숫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숫자가 1000으로 찍혔던데요. 제가 만들고 나서 봤는데요. 이화여대가 숫자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보니 안 보이네요. 네, 여기 이화여대 여기는 네, 0을 하나 빼시면 됩니다. 0을 하나. 제가 엑셀을 만들면서 많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면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앞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수시는 줄었고 정시는 늘었다입니다. 수시는 줄고 정시는 늘었다예요. 그리고 학종이 줄고 교과가 늘었습니다. 수시 안에서. 그런데 여전히 학종과 교과를 하나의 범주로 놓으면 6대 4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주요 15개 대학, 교육부가 정시의 40%를 강제한 대학을 제외하고는 6대 4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수시가 더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체제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지방학생들이 아까 교과 혹은 학종에 체제를 맞춰서 대학 가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고려대학교 21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노란색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띄죠. 다 1점대입니다. 1.9, 1.3, 1.01, 1.03, 1.03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 드리지만 학생들이 지원한 학생에서 체제를 못 맞춘 애들 빼고 추합까지 포함한 비율입니다. 추합입니다. 다른 학교로 가버린 아이들까지 다 빼면 원서를 낸 아이들 중에 합격권의 아이들이 실제 비율이, 경쟁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수능이 조금 어려우면 다 체제를 못 맞춥니다. 체제를 맞추는 게 아주 강점이에요. 체제도 맞추기도 어려운데 그럼 정시가 훨씬 더 어려워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4, 5 가지고 정시의 의대 근처도 못 갑니다. 뭐 인터넷 짤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의대 합격한 언니가 학교에 와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 손들어 봅니다. 언니는 수능에서 몇 개 틀렸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얘기했대죠. 몇 개 틀리면 대학 못 가, 의대. 라고 하는 게 의대입니다. 그래서 체제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교과와 학종 준비를 해서. 네. 정시가 늘었습니다. 정시가 늘었는데요. 여기 보면, 자, 고려대 정시 모집의 합격자의 연도별 비율입니다. 파란색이 졸업생, N수생입니다. 재수, N수생. 그리고 빨간색이 현역이에요. 21, 29, 20, 21 이렇게 가죠. 파란색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시가 늘면 재수생 숫자가 급격하게 늡니다. 특히 이과 상위권의 재수는 특히 반수가 많아지죠. 내가 현역 때 공부할 틈이 없어서 수능을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들, 뭐 TV에 나오는 상상도는 뭐 전교생의 몇 프로가 의대를 간다 그러잖아요. 걔들은 전교생의 60%가 4학년을 다닙니다. 유명한 학교들 고등학교에 보면 대학 진학률이 50%가 안 됩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재수하기 때문입니다. 걔들은 그냥 강하로 가요. 네. 하이퍼로 가서 의대관 가서 재수하겠다고 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수능의 강점을 가져서 정시가 늘어나는 게 나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일반고 학생들에게 정시가 늘어나는 건 실은 특히 이제 최상위권 대학을 갈 때는 크게 나에게 유리해졌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수시가 많은 게 분명히 유리합니다. 최저 맞추기가 더 쉬우니까요. 이건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건데요. 현재 수능이 통합 수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수학의 최상위 등급을 이과생들이 다 쓸어갑니다. 작년 기준으로 2점 초반만 된 애들이 지금 기준으로 전부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이과 애들은. 그럼 문과 애들은 수학에서 등급을 다 1 아니면 2씩 까먹게 되겠죠. 최저 맞추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자 이건 이제 용인 비타이드 구성강 기숙학원장님이 자기 학원 학생들을 통계를 낸 자료예요. 자료를 보시면 문과 애들은 6월이 끝나고 나면 공부량이 확연히 줄죠. 이과 애들은 안 줍니다. 거기 적힌 숫자를 보시면 이과 애들 공부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물론 현재도 문이과를 선택할 때 수학의 강점을 가진 친구들이 이과로 갑니다. 처음부터 시작점도 다를 뿐더러 공부량 자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 비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이과에게 문을 개방했습니다. 특히 문과생들이 그나마 갈 만한 경영, 경제, 통계에 이과생들이 문을 열면서 문과생들이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갈까 싶습니다. 문과 최상위권 경영, 경제를 가려면 지방 의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되거든요. 과연 걔들이 의대를 포기하고 고대 경제를 갈까라고 생각하면 그리 많지는 않고 중위권 대학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긴 한데요. 올해 뚜껑을 까봐야겠죠. 유해에서 설문조사에 나오던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실제와 현재 또 그 지원은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과생들은 수학 공부 좀 많이 해야 돼요. 문이과를 농담 삼아 공부량 차이가 5배라고 얘기합니다. 차이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수학 공부를 덜 하는 거죠.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학생이든 학부모님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에 필요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대학교가 밑에 보면 글자가 있는데 2016년에 학생부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는 책자에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두 개의 그림의 차이가 보이시면 학생부의 존재 이유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입니다. 현재 학생부의 각 항목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 그림을 다르게 그렸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생기부는 이렇게 칸막이에 쳐져 있습니다. 그냥 적혀만 있어요. 흔히 어머니들 얘기 들으시잖아요. 연계, 심화, 확장 이런 얘기 듣는데요. 이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에서 모든 항목에 연결되어 있는 건 뭔가요? 밑에 그림에서 모든 항목에 다 붙어 있는 건 교과 세특이죠. 생기부가 조국 사태 이후로 불공정하니 어쩌니 말이 많으면서 글자도 줄고 반영하지 않는 것도 있고 미기재도 있고 많이 늘었어요. 아마 그 앞에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얘는 안 건드렸습니다. 교과 세특은 안 드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평가 모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투스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보시면서 어떤 게 이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생기부 이제 규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세부 특기 능력을 쓰기에 적합한 수업 모델입니다. 학생님 생각하신 건 여기는 각 항목의 중요 의미입니다. 사실적 기술, 그리고 주관적 평가, 성취도, 그리고 연계, 각각의 대학들이 평가하는 방향인데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선생님 생각에 토론 수업이에요. 그리고 보고서 모둠 활동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학생이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수업이 있고, 이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학생의 역량을 드러내기 좋은 수업 모델이고요. 이건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이 바라보는 중요도입니다. 가장 높은 건 여기 있죠.
제가 이 뒤에 실제 생기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흥미, 진로, 연계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높은 게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예요. 그래서 저 두 번째 문구 때문에 흔히 생기부를 읽을 때 합니다. 우리 아이의 생기부에는 좋은 말이 많이 적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실해요,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다들 우리 학교 다녔으니까요. 학교에서 2등급이면 학생이 300명이면 11%니까 30등 안에 들어요. 공부를 되게 잘하고 착한 아이잖아요. 그리고 걔는 착하고 성실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굳이 착하고 성실하다고 적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평가 대상은 맞습니다. 이 아이의 성실성, 학업에 대한 태도가 평가 대상이긴 하지만 알맹이가 없이 저는 체에 친다고 그러는데요. 생기부를 읽을 때 우리 아이에게 되게 듣기 좋은 말이 있는데 이걸 체에 걸러서 듣기 좋은 말을 빼고 나서 그 듣기 좋은 말의 근거가 되는 알맹이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알맹이가 없이 성실해요, 적극적이에요 라고 적혀있어 분들 그냥 성실한 아이입니다. 학종은 성실한 아이를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한 아이를 뽑겠다는 거지 그냥 성실하고 적극적인 아이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게 입사관들도 평가의 문구지만 이건 이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과 이것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학생들의 차이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하게 표시된 거 보세요. 성취 수준의 이해 및 성취에 대한 기술입니다. 가끔 학생부를 보면요. 엄청 좋게 잘 쓰여진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단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단원을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2등급 이상인데 단원 설명을 적어놓은 생기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쓰시는 수업일지 같은 내용인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 마지막이요. 우리 아이가 3, 4등급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좀 대학을 자꾸 서열로 나누면 그렇지만 상위대는 이 아이가 교과 이상의 무엇을 했냐고 궁금합니다. 이미 교과에 대한 성취는 내신이 말해주잖아요. 1등급이고 원점수가 90 몇 점이에요. 이 아이가 영어의 가정법을 잘한다고 백날 적어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잘했으니까 시험 점수가 90점 이상일 거예요. 그럼 이 아이에게는 교과 이상의 관심도, 탐구를 보여주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진로가 얘기 나오고 탐구성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15위권 밖으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2.5등급, 3등급 사이입니다. 그러면 일반고 기준으로 이 아이 학생들은 착하긴 하지만 과목에 편차가 발생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하는 과목. 그러면 최소한 이 아이들의 전략은 본인이 잘하는 과목 아니면 이 학과를 지원하기에 유리한 과목의 세특은 내가 공부 이상의 관심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요. 나머지는 교과에 대한 충실한 성취만 보여도 되죠. 왜냐하면 3, 4등급이니까. 그리고 이제 내신이 4등급 아래로 가게 되면 이제 조금 진짜로 마지막 단원에 대한 기술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적에 따라서 생기부에 적어야 할 게 뭘지를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 변별력과 교사 입장입니다. 거의 일치하죠. 연계된 탐구활동, 그리고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그리고 성실성, 참여대회입니다. 선생님들이 이게 1순위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1순위라고. 근데 이 셋이 여전히 교사가 보기나 입사관이 보기나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생기부에 진로의 명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고등학생 수준에서 보일 수 있는 진로 적합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좋아서 의대를 가고 싶어요. 제가 인원이 다 학생 중 2학년인데요. 담임선생님이 그러셨대요. 너 의대 가서 뭐 전공할지 빨리 정하라고. 솔직히 개소리죠. 우리 의대 가도 2년이 지나고 나야 그리고 또 시험 보면서 본인이 학을 바뀌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의대 가서 전공할 걸 어떻게 정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럼 너 성형외과 될 거라고 선생님 눈 째드리라. 그러고 나서 생기부에 우리 담임선생님 눈을 째서 쌍꺼풀을 많이 적어라. 이건 의미가 없어요. 요즘엔 상위권 대학 넓게 봐서 계열 적합성 얘기를 합니다. 계열 적합성. 그래서 본인이 진로를 정한 그 학과에 넓은 의미의 역량을 보이면 계열 적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애들은 수학과학 잘하면 장땡이에요. 수학과학 잘하면.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원서를 쓸 때 애들이 대학을 포기 못하면 지방 의대를 쓰고 수도권에 학교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과학이 작년까지는 되게 빡셨어요. 그러면 식용, 식품 이런 거 씁니다. 붙어요. 왜? 대학이 보기에 수학과학 겁나 잘하는데 안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대 설명회장에서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공대 교수님이었는데요. 3년 내에 진로가 의대였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대를 빼고 나머지 전부 의대를 썼고요. 서울대는 공대를 썼습니다. 뽑아요? 교수님 웃으면서 왜 안 뽑냐고. 쟤들 물리도 겁나 잘하고 수도학 잘하는데 아마 그러면 쟤는 우리 학교 안 오지 않겠냐고. 의대 가지. 여튼 나 같으면 뽑겠다고. 대학이 보기에는 수학과학 잘하면 걔가 생기부에 의사가 꿈이라고 적어도 안 뽑을 이유가 없어요. 얘는 물론 그건 고민되신답니다. 뽑아놔도 안 올 텐데 뭐하러 뽑지라는 고민은 되신대요. 애기 성적 보고 어차피 얘가 우리 학교 공대 썼으면 나머지 대학은 다 의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붙으면 안 가요, 요즘엔. 네,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고민이지 얘가 우리 학교에 올 만한 역량이 되냐 안 되냐는 고민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네. 이게 작은 글씨인데 혹시 페이지에 있으면 보시겠습니까? 어느 학교의 수행평가,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학교들이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노란색으로 된 거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1번은 주제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흔히 동기라고 하죠. 동기. 그리고 두 번째가 선행 자료 수집이에요. 탐구 주제에 적합한 선행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경우이고요. 세 번째가 과정과 결과 그리고 소감입니다. 동기, 과정, 결과를 보여주는 게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동기는 고민하지 마세요. 수행평가에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과제인데요.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1학년 때는 찾기 힘들지만 2학년 때는 내가 1학년 때 이거 했었는데 이게 더 궁금해서 이렇게 해와 라고 하는 게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집에 가셔서 자녀들 생기부 보실 때 우리 아이의 생기부 안에 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은 마지막 독서기록 항목 말고요. 활동 안에 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이제 흔히 착한 학종이라고 하는 한양대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독서 기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활동 안에 기록되어 있는 독서는 평가를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그 TVN 프로에 수능 만점자 어머님이 나오셔서 심화 독서, 연계 독서, 융합 독서 얘기하시던데, 물론 이게 독서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평가를 하시는 교수님하고 입사관들은 책을 많이 읽으셔서 다르겠지만 우리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의 책을 독서 기록을 봤습니다. 안 읽어본 책은 평가가 안 되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상담하면 어머니들이 묻는 게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아이의 독서 기록은 어떤가요? 행특은 어떤가요? 물으시는데요. 독서 기록은 제가 안 읽은 책의 절반 이상이에요. 근데 무슨 주제로 평가를 합니까? 책도 읽어본 사람이 얘랑 이 책 연결되고 볼 수 있지, 안 읽어본 책은 안 돼요. 그런데 활동 안에 내가 이거 궁금해서 요 책 읽었거든? 그래서 이거 알았어 라고 적혀 있으면 설사 이 책을 몰라도 최소한 얘가 궁금한 게 있어서 책도 찾아봤네, 그리고 요것도 알았네 라고 이건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 안에 책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으면 뭐가 좋냐 하면요, 대학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학생부에 학생의 관심사가 드러나 있지만 단순 기사 인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예요. 아이들 기사 검색해서 본인의 관심사 있으면 그거 쓱 독서에서 보고서 냅니다. 그리고 출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대학 입장에서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되게 어렵지 않아요. 다음에 혹시 자녀들 도와주실 때요, 기사에 보면 카이스트의 땡땡땡 교수가 그리고 작은 다음표로 어떤 논문을 어디 잡지에 기고했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 다운판에 있는 논문 제목을 검색하면 그 원문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부에 적을 때 땡땡땡이라는 자료를 참고해서 적으면 이건 단순 기사 인용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면접에서 깨박살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근데 그때는 제가 돈을 많이 받고 이것저것 다 해주던 못된 짓 할 때인데요. 이제 이 학생에게 R라는, 본인은 그게 관심이 있대요. 그 해양 담수를 민물로 바꾸는 데 관심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소논문이 인정되던 시절에 썼어요. 이 학생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하필 면접관 교수님이 LG화학에서 R을 연구하시는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되게 반가우셨나 봐요. 학생한테. 앉자마자 우와, 학생 R를 알아? 네. R가 뭐야? 학생이
답을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긴장했나 보네. 자, 천천히. 얘가 답을 못했습니다. 교수님 면접장에서 일어나서 나가라 그랬어요. 네가 한 거 아니지? 네, 나가. 네, 나가.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걸 쓰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면접이 그 제시문 면접이 있고 서류 기반 면접이 있어요. 서류 기반 면접은 이 학생부 안에 적힌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했어? 거기서 뭐 알았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 보인다고 드르륵 복사해서 갖다 붙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 물어봤어요. 모르잖아요. 그럼 생기부 전체가 의심받아요. 그래서 나의 범위를 학생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다음에 이 개념을 저 사람이 물어봤을 때 나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 특히 생기부에 적혀있는 핵심적인 용어를 그대로 쓸 수 있느냐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땡땡땡은요 땡땡땡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본인이 이해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로 면접 한두 번에 생기부 전체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정과 결과이고요. 과정과 결과는 흔히 비교 분석입니다. 비교 분석. 어떤 자료를 어떻게 읽어내서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의미를 찾느냐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문과생인데요.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저기 전라도 순천에 있는 고3 여학생입니다. 의대를 꼭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지역적 특성상 5.18과 관련된 시가 수행평가로 나왔습니다. A라는 시를 주고 시를 분석하려고 한 거예요. 흔히 나오는 수행평가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석하면 그냥 내신 공부예요. 시의 의미가 어쩌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학생한테 그러지 말고 이제 이 5.18의 시는 내가 죽나 네가 죽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시예요. 또 다른 시를 보니까 야 우리 진짜로 희망은 올 거야 라는 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이 시를 선생님 2개 가지고 이렇게 비교 분석해도 돼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만 비교 분석이죠. 작가를 비교하건 시의 내용을 비교하든 간에 보고서를 내면 이 학생이 하나의 시만 가지고 한 것과 둘을 비교 분석한 건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슈가 됐던 미얀마 얘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문학 작품을 비교 분석해서 그 작품이 의미하는 바를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거 연결할 수 있죠. 그럼 대학은 이뻐 보여요. 이 학생 의대 갈 건데 필요 없어요. 국어에서 자꾸 의미 없이 생명이 어쩌고 의사가 어쩌고 쓰는 것보다 이 아이가 국어 과목이 요구하는 역량을 얼마나 뛰어나게 보이는지를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단순히 시 하나만 하지 말고 이렇게 비교 분석해요. 그럼 이건 문과든 이과든 다 통용됩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은 사회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통계청에 가면 예를 들면 충주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몇 개가 있고 어떤 면적이 있고 이론에서 자료들이 엄청 많고 충주시청에도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자연의 문제, 사회과학의 문제를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충주에 자연광이 얼마나 늘어가고 있네. 그러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이 학생이 문과생이지만 사회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역량이에요. 이게 저기서 말하는 과정과 결과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뭐 한다고 느낌이라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낌인데요. 이제 사실은 느낌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농담 삼아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아이들이 대부분 제가 나중에 학생부 기록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느낌을 감정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길 가다가 아이가 자빠졌어요. 어머 안 되겠다 아프겠다 라고 만약에 아이가 생기부에 적었습니다. 넘어진 아이를 보고 아이의 무릎이 아프겠다고 걱정했음 이라고 적히면 대학이 보기에는 이 학생이 무슨 역량이 있나. 물론 공감 능력은 있죠. 그런데 대학이 말하는 느낌은 뭐냐 하면요, 이 과정과 결과를 거치고 난 변화예요. 어머 길바닥에 보도블록이 문제네. 충주시장이 잘못했네. 시장이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게 느낀 거예요. 손잡고 한 엄마가 이 아이를 방치했네.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네 라고 하는 게 느낀 점이에요. 길 가다가 무릎이 아파서 어떻게 하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학이 보고 싶어하는 느낌은 성형수술의 비포 애프터예요. 이 아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저 활동을 하고 나서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느낌인 거지 정서적 감정적 느낌이 아닙니다. 아이들 생기고 보면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다고 느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설마 입사관이 야, 이 아이는 인물에 대한 공감력이 뛰어난데라고 평가해 주겠습니까? 그냥 의미 없는 글자예요. 느낌은, 느낌이 학생들도 다음에 혹시 자녀들 수행평가 도와주실 때 이 느낌이
1차적이나 정서적 느낌. 그렇다고 이게 의미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학생이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난소공 같은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공감은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대학이 말하는 마지막에 느낀 점이란 단순히 1차적 정서적 느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활동 전과 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라는 걸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유, 그리고 과정,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4번, 5번입니다. 4번, 5번. 아이가 국어 관련 학과나 이런 걸 가지 않더라도 본인이 활용한 자료를 본인의 말과 글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이 아이의 이해도를 보여줍니다. 가끔 우리 책을 읽을 때 책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떤 경우냐 하면 되게 어려운 책을 그 언어만 잘 하시는 분이 언어로만 가지고 번역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없이 말과 글을 그대로 옮기니까 이해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 아이가 저 개념 어려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대학교 수준의 이해를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가 저 현상에 대해서 혹은 저 책에 대해서 나의 시선으로 보고 나의 말로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글이나 말로 하겠죠. 그리고 이걸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량이에요. 그래서 생기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말로 전달할 수 있고 도표, 그래프를 활용해서 전달할 수 있고 라는 표현들이 나오면 이 학생의 이해를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이건 100만 번 나와도 좋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글의 구성, 그리고 읽기. 나중에 이제 뒤에 붙어 있는 자료가 그 한양대학교 자료입니다. 뭐 제게 아니고요. 한양대학교가 맨 뒤에 있는 게 그 자료입니다. 한양대학교가 우수한 생기부 기록이라고 뽑아놓고 평가 항목 뭐 비판적 사고력 어쩌고 붙어 있잖아요. 이게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건 뭐 설명 안 드릴 건데요. 네.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수행평가에서 멈추지 마라.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결성에 대한 기술,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에 대한 기술.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에 입사관이나 선생님들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목에 대한 깊이, 진로 연계성. 이 과목에서는 이제 흔히 학생들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요. 의대를 가려면 국어 과목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없어요. 그게 있으면 모든 애 생기부가 똑같겠죠. 그러잖아요. 국어 과목에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유리한 활동이 있다. 뭐 이건 10점, 9점, 8점. 이렇게 있으면 모두가 다 10점짜리 책을 했겠죠. 진로와 연계가 안 되면 그 과목의 깊이를 보여주면 돼요. 아까처럼 시 가지고 하면 돼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높이 보는 건 학업 역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그 진로와의 연계성 때문에 생기부를 망치는 게 뭐냐 하면 특히 뭐 수학의 땡땡땡의 공식이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사용됨을 확인함이에요. 이건 나열이에요. 이 수학 공식이 내가 좋아하는 의료 분야에 혹은 의료 기술에 어떻게 쓰이겠다라고 찾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왜? 그건 나무위키 검색하면 다 나와요. 단순히 사례 나열이 아니라 그럼 저기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의대 가고 싶은 여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상가감수에 관심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은 이제 사실은 응급의학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 사고 현장에서 피가 튀기는 걸 보고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어디에서 사건이 일어났는지 수학으로 계산한대요. 이게 상가감수래요. 그럼 이 학생은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뿌려놓고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다른 거죠. 검색해봤더니 상가함수가 피 혈흔을 검사하는 데 쓰인대요. 이건 그냥 조사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본인이 수학적으로 계산해본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셨죠? 우리 아이 생기부 엄청 좋아요 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착각이 우리 아이는 진로의 명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 나열이냐 아니면 저 안에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찾아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은 되게 나쁜 말인데요. 담당 교사에게 소통하라고 지금 생기부를 적을 때거든요. 선생님들은 짜증이 만렙인 상태입니다. 얼마나 싫으시겠습니까? 저도 학생부를 적을 때는 그 컨설팅한 아이들한테 전화하지 말라 그럽니다. 카톡이나 문자하라 그럽니다. 저는 그 싫고 좋음이
말과 표정에 너무 리얼하게 드러나는 사람이라 일하고 있을 때 학생이 전화하면 왜? 이렇게 얘기했잖아. 못 알아듣냐? 이렇게 말이 나온답니다. 저는 모르는데 저 집사람이 일할 때 전화를 그렇게 받지 말라고 15년 잔소리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지금 이때는 문자를 먼저 보내라. 카톡을 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3, 40명 남짓 않은 학생들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반을 하시는 선생님한테 기말고사 끝나고 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같으면 욕할 것 같습니다. 요건 평소에 하세요. 아까처럼 수행평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이 학생은 지금 그 정치외교 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경외시 정도는 갔는데요. 학교의 수행평가가 일본어 수행평가입니다. 일본의 라면과 한국의 라면에 대한 비교예요. 일본어니까. 그 일본어는 여러분 학생들도 수업할 때요. 언어는 그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학도 가면 영어 영문학과고 일문학과잖아요. 물론 영어학과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언어가 쓰이는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그 과목의 역량이에요. 근데 수행평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외교나 의전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제가 학생한테 그럼 선생님한테 가서 그때 때마침 트럼프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예요. 양국 정상이 대접하는 음식의 의미를 해도 되는지 물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안 된다 그랬어요. 다시 가서 선생님 제가 그러면 라면하고 라면도 하고 추가로 읽어도 되나요? 선생님 그러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라면과 라면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다음에 생기부에 라면과 라면 말고 이거 저거 그래 그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학기 중에 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학기 말에 지금 가서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음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도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생기부가 똑같다고 하는 건 라면과 라면만 했어요. 학생들이. 그러니 생기부 전체에 라면과 라면만 적히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가서 얘기 안 해놓고 우리 학교는 생기부가 거지 같네. 관심이 없네. 라고 욕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욕해야죠. 시원하게 욕하네라고. 그런데 이제 흔히 전사고나 특목자산은 제가 이제 외고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학생은 지금 경남외고 3학년이고요. 또 한 학생은 수원외고 3학년입니다. 수원외고 3학년 학생은 이제 뭐 현재 본인이 밀고 있는 학생부는 중국 통상 전문가입니다. 외고 애들이 많이 미는 거죠. 경영 관련 학과를 가고 싶어 해요. 수행평가 자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에 플라스틱을 활용한 패션 산업의 동향에 대한 분석 보고를 해오라는 겁니다. 이 학생의 진로에 맞게 수행평가가 딱 나와요. 그냥 그대로. 그런데 이제 흔히 일반고는 학생들을 도와주겠다고 본인의 진로에 맞는 자유주제라고 줍니다. 이때부터 학생의 고민이 시작되죠. 뭘 해야 될까? 이게 이제 흔히 학교의 차이예요. 경남외고 학생은 이제 성적이 외고적이 좀 좋은 편이라 이제 현재 목표는 서울대 동아시아 문화 관련 학과인데요. 이 학생이 사탐 과목에 수행평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처음에 했던 것도 바꿨는데 처음에 건 이제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통계청을 뒤져보니 이런 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시아권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와서 만족도 표시 이러한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랬더니 중국어, 일본어 쓰는 사람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영어도 높고. 그런데 그 외 언어들은 되게 만족도가 낮아요. 그 이유가 안내판도 없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학생은 동아시아 문화 관심이니까 문화 콘텐츠에 대해 준비를 할 때 다양한 언어의 준비 그리고 그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활용하는 필요가 있다. 알고 봤더니 우리 경남 지역에 다문화 가정 출신들이 되게 많네. 그럼 이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썼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그 대학 갈 때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일반고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자유주제라는 게 나오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안 되면 교과목 하세요. 교과목. 아셨죠? 우리 아이의 진로가 뭔지 너무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이 교과목 중에 내가 재밌는 게 뭐였지? 그러면 이거 갖고 조금만 더 하면 뭐가 좋을까? 라고 하는 게 일단 접근이 훨씬 쉬워요. 자, 이게 이제 일반고 학생 올해
했던 수행평가입니다. 위에 그림인데 밑에 읽어드릴게요. 화투 땡땡에는 화학 발전에 힘쓰신 여러 과학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소 한 분 이상을 정해 그 과학자의 업적, 발전 이론의 요약, 현대에서 그 이론이 이용되는 사례를 찾아 정리합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이 기자가 되어 과학자들 대상으로 인터뷰 글을 작성하여 봅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행평가. 그래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것만 남습니다. 업적, 발전, 이론의 요약, 그리고 사례. 그러면 나무위키에 혹시 여기 충주시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일영이요? 조길령이요? 그러면 그 구글에 조길령이라고 치면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이론을 했고 현재 그 사람은 어떤 책을 썼고 그 사람 이론이 어디에 쓰인지 그냥 나무위키에 쫙 나와요. 그거 복사하면 수행평가 아마 10분이면 될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수행평가를 할 때 일단 받으면 내가 이 과목, 이게 어떤 과목인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해당 과목, 해당 내용의 이해 깊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단순 나열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실제로 의미 없어요. 아셨죠?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조사해서 나열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도 고민해보고 그렇다면 교과 내용과 연계해서 해당 인물의 업적이나 성취 속에 담긴 화학의 원리와 의미를 조사하는 목적의식이 필요합니다. 대학은 특히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이 묻는 건 이렇습니다. 세상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해요. 그런데 이 세상 문제에 관심을 고등학생이니까요. 현재 내가 배우는 과목에서 적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교과와 종합은 한 세트라 그랬죠. 물론 이런 활동이 학생의 내신 과목 암기에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교과가 여기 있는데 있어 보려고 여기 걸 막 찾아요. 그럼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서. 이 교과 내용으로. 아이들이 정치외교나 법이나 사회학과를 지나가면서 올해 가장 많이 했던 건 정의 개념입니다. 정의 공정. 그런데 아이들이 교과서에 심지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용만 적어요. 내가 배운 내용으로 보면 쟤는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만 해도 되는데 쟤가 문제네만 적어요. 그러면 기사 인용이죠. 그러니 교과 내용으로 먼저 봐요. 교과 내용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 미디어 관련 학생들도 우리나라의 언론에 가짜 뉴스나 조금 과장된 뉴스의 피해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론 집회 결사 자유에 있다라고 헌법에 심지어 정법에 배웁니다. 그리고 밑에 조항에 피해가 발생했을 책임자의 의무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본인이 이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문제네 라고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두 가지 쟁점이죠.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지 아니면 3조에서 말하는, 사망에서 말하는 피해 구제가 문제인지 두 개의 개념을 바라보고 그러면 법이 생기는 게 맞는지 이렇게 생기부를 구성해야지 언론의 문제가 가짜뉴스 때문에 심각해요.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그냥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하고 안 하고의 차이 이상을 만드는 건 일단 교과에서 그래야 부담이 적어요. 이제 학원으로 생기부 관련해서 설명을 가면 학부모님들이 깨놓고 물어보죠. 국어, 영어, 수학 하기도 바쁜데 그거 언제 해요?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는 1000분의 1만 시간 들이면 생기부가 달라집니다. 장담하건대 시간, 노력 1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 과목에 보통 1500바이트 쓸 때 소재 2개면 꽉 찹니다. 6개월 동안 2개 못한다는 건 이건 진짜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처럼 소논문을 써야 한다면 이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소논문 학교에서 평선된 과목이 아니면 못 써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시간 투자하면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대학 입사관하고 선생님들 기준점 얘기될 때 보이고 똑같습니다. 인터뷰 글이잖아요. 아까 선생님 요구하셨던 게. 네.
인터뷰를 작성하니까 이 학생이 과학이어도 글을 쓸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국어 계열 과목이 아니더라도 학생이 조사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기준에 따라 자료를 분류할 수 있으며 조사한 내용을 자기 말로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말을 적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평가입니다. 흔히 대학들이 얘기합니다. 자료 수집 역량, 자료 활용 역량, 자료 분석 역량 모두가 다 대학들이 중요하게 보는 역량입니다. 이건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옆으로 보냈군요. 이게 실제로 학생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져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책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에 학생의 생기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다양한 업적을 남긴 정약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인물 탐구 학습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함.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분야에 남긴 업적을 찾아 탐구하고 대단하다는 존경심을 표현함. 대단하다고 느꼈답니다. 주제 탐구 학습의 주제로 한국 프로야구 역사를 선정함. 야구를 좋아해서 선정했다고 함. 프로야구의 성공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탐구하고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야구에 대해 관심이 더 커졌다고 소감을 발표함. 조선왕조실로 설민석을 읽고 여러 왕 중에 세종대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 같으며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종 같은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제시함입니다. 동기도 있고요, 과정도 있고 느낀 점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앞에 보여드린 동기도 있고 과정도 있고 느낌. 그런데 잘 보세요. 정약용입니다. 동기지요. 그렇다고 합시다. 안 써도 되는데. 그런데 뭘 가지고 탐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단한 존경심, 아까 길 가다 넘어진 꼬마한테 불쌍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프로야구입니다. 네, 이때도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적으면 좋겠죠. 그리고 세종대왕은 그나마 있어요. 어떤 책을 읽었더니 이렇대요. 그러면 이때도 학생이 진로가 뭐든지 간에 세종대왕이 펼친 정책 중에 현재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비교하면 이 학생이 훨씬 좋은 평가를 받겠죠. 이제 여기 밑에 건 코스모스 과학학원의 이범석 선생님이 이 글을 보고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 밴드에 글을 달아주신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이 글을 저렇게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자료를 읽고 이걸 읽고 나서 정의에 대해서 안 거예요. 이만큼, 그죠? 네. 그래서 하나만 써도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위에는 소재가 3개나 됩니다. 그러니 자칫 나열이 돼버리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뭘 많이 했어요. 되게 어렵고 좋은 걸. 그러면 다 적어야 되니까 나열을 해야겠죠. 요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소재 2개 아니면 3개만 가지고 강조할 거 많이 적고 아니면 적게 해서 바이트를 구성하시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에요. 아니면 이제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세특을 활용해서 어려운 학술 자료나 활동을 적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개인 세특을 활용해서. 지금 세대들은요, 코로나 세대입니다. 이게 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분야든 학생들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빼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충남고 3학년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선생님, 코로나 얘기하면 남들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다들 했을 거예요. 다 했습니다. 다. 안 한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물었죠. 코로나를 직접 겪고 있는데 코로나 얘기 안 하면 어떨까? 그래도 너무 흔한데요? 아니죠. 이 코로나를 나의 관심사로 바라보면 흔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심각했다고만 적으면 똑같지만 여기 보세요. 코로나는 2020년에 코로나의 처음에 시작은 이제 수학 애들은 이거였죠. 확산 모델입니다. 근데 실은 이거 그 전에 과학과 학생들은 A 용액에 B 용액을 넣었을 때 얘가 퍼져가는 걸 계산하는 게 저 모델입니다. 이게 퍼져가는 거니까 어려운 게 물론 이제 처음에 미분에서 상미 미분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1학년 때는 저런 모델이 있네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내가 수학원을 배우니까 미투를 배우니 이거네? 그럼 저걸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겠네라고 하면 수학 과목의 연계 깊이가 보이겠죠.
이건 코로나가 아니라 그냥 코로나를 하나의 소재로 가지고 내 수학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한테 그랬죠. 수학이라고 코로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는 걸 이거 활용한 것 뿐이에요. 그럼 이과 애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물론 자연과학들이 이렇게 갔죠. 네. 오넬스가 나오고 뭐 세균과 바이러스 어떻게 실은 잘 몰랐잖아요. 그죠? 세균과 바이러스 어떻게 다른지. 네, 쭉 갑니다. 자, 그리고 네. 인문사회 분야에서 보세요. 작년에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검사 받으러 안 왔습니다. 왜? 사건의 발원지가 동성애 클럽이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태원 갔다 왔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는 동성애자지 나기는 꽝 찍어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똑같이 방역 문제인데 인문사회학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윤리적인 문제로 유럽 사람들은 왜 저렇게 동선을 까는 앱을 까는 싫어할까? 한국 사람은 잘하고. 그러면 두 개의 기독교적인 문화와 유교적인 문화가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네, 문과생들이 할 수 있어요. 당연히 IT 분야도 상관있죠. 동선을 어떻게 파악할까? 휴대폰에 있는 게 어떤 원리로? 예요. 코로나가 아니고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코로나에 어떻게 쓰이는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내가 관심 있는 걸로 혹은 내가 아는 걸로 저걸 바라보기만 해도 대학이 보기에는 대단한 거예요. 자, 그리고 교대 사문대들은 네, 당연히 온클 학력 격차 얘기가 나오겠죠. 코로나 때문에 온클 들었더니 격차가 커졌대. 서교연에서 자료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설기관에서도 네, 통계를 내서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읽어봤더니 분석했더니 이렇네 라고 보여줘야겠죠. 정치 외교에 네, 올림픽 연기, 셧다운, 그리고 재난기본소득 다 했습니다. 그죠? 저희들 실제로 다 받았잖아요. 그죠?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소득을 마련할지, 공평한지, 다 줘야 할지, 구분해 줘야 할지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세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관심 있다고 생기부에 적어야죠. 코로나를 적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난 일을 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2, 3년 전에 시켰던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한동안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서 인도의 타지말료가 누래졌대요. 우리나라는 목조 건물이 많은데 비둘기가 똥을 싸서 건물이 부식된대요. 대체 왜? 라고 했더니 공통과학에 배우는 알칼리와 산이 맞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래요. 그러죠? 그러면 저게 왜 생기는지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그럼 본인의 관심사 진로로 갈 거면 건축 관련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산에 견디는 재료를 쓸까라고 가면 네, 자연스럽게 진로로 가게 되겠죠. 저는 우스갯소리를 우기기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건데 시작은 교과입니다. 그래야 부담이 적습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가지고 요거 바라보고 저거 생각하면 돼요. 그 코로나가 올해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죠. 올림픽이 취소이 아니입니다. 그죠? 그리고 백신 여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과연 그러면 차별이 아니냐. 우리나라가 힘없고 가난해서 백신을 못 맞았는데 백신 여권 없다고 못 가게 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백신과 백신 불신 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럽인들은 20%가 여전히 맞기를 극렬하게 거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집단 면역이 뭔지예요. 그리고 초창기에 코로나 나왔을 때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코로나의 과잉 반응, 면역 폭풍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면역 T세포, B세포라고 생원 생투의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안 끝났죠. 빈부격차, 공정정의,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경제 분야의 테이퍼링, 그리고 보복 소비가 뭔지, 코로나 때문에 국가 간의 물류 이동이 줄어들면서 자국에서 물건을 생산해야 한다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만들 때 네, 재원을 어디서 만들 건지 로버스의 법인세 네, 나와 있죠. 네. 이것도 그냥 정답은 아니에요. 저거 해야지 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배우는 교과목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입니다. 저게 없으면, 저게 생각 안 나면 해당 교과목 깊이 있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전에 수업했던, 이것도 이제 현재 고2 학생입니다.
정말 동물을 좋아한대요. 지금 2학년이고요. 1학년 때 목표는 수의학과였습니다. 수의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적이 마음처럼 안 나와요. 2등급 때입니다. 현재 2등급 초 정도에. 수의는 못 가겠죠. 정시 아니면. 그런데 여전히 동아리는 그 유기견 보호센터에 봉사활동을 가고 있어요. 1학년 때는 수의학과 때문에 뭐 동물에 애정대한 관심으로 적었어요. 당연히 유리하게 적겠죠, 동아리에.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학과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본인의 동아리 활동에 뭘 적어야 할까를 고민해야겠죠. 동아리 활동을 읽어보면 우리의 활동만 있어요. 우리 동아리가 봉사활동 갔다 왔어요. 동물이 짠했어요. 내가 없습니다. 생기부는 학생의 일기예요. 우리의 일기가 아니라 나의 일기를 적는 거니까. 이 학생은 이제 현재 적을 건데요. 학생과 저의 생각은 애완동물을 키웠을 때 얻는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동물을 입양해서 버리는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캣맘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동아리에서. 그러면 이 학생이 사회나 심리학과를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나에 맞게 하면 돼요. 나에게 맞게. 뭐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림에 다 적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문제를 본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여주면 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니까 해양오염이 심각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할까 라고 본인의 생각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과학과제 탐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네, 일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활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처음에 적은 건 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진행 중인 거라 제가 오기 전에 지금 학생들하고 한참 학생부를 적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적는 방법입니다. 적는 방법. 이게 일단 길고 나열이죠. 네, 그리고 학생에 대한 평가를 조금씩 넣으면 이렇게 넣어서 줄일 부분은 줄이고, 그 마스크의 종류가 뭐였는지는 실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어떻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일부러 이건 고민에 넣었습니다. 네, 이과 학생인데 사회적 문제까지 함께 고민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지리, 실제로 저 한 줄이 학생의 세트 기록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자료 및 그래프 등을 분석할 수 있고 탁월한 문제 능력이 있대요. 학생에게 정말 좋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체 어디서 봐서 라고입니다. 그런데 저건 이제 이 학생이 실제로 했던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걸 넣으면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근거지요. 자료를 참고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서 어떤 해결책까지. 동기는 굳이 억지로 만드시지 않더라도요, 과정은 충실하게 적어야 됩니다. 과정. 어디를 참고했고 어디를 봤고, 그리고 참고한 근거를 밝히면 아까 얘기 드린 단순 기사 인용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네, 영어 세특입니다. 학생이 이렇게 적어 보내서 저한테 욕을 한번 시원하게 듣고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는 그냥 어디서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교과서에 이 내용이 나올 리가 없는데 전문가들 얘기 들었대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뒷부분 다른 건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참고했던 근거를 적었습니다. 공유경제 창시자인 이 사람의 개념을 공부해서, 그리고 실제 네, 뭐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위워크도 기업이 자빠졌고 중국의 오포도 자빠졌습니다. 공유경제가 과연 진짜로 새로운 대안경제냐,
라는 문제가 생겼지만 여전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 의견이에요. 이게 정답이 맞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이 현상에 바라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경제의 모델을 생각한다는 본인 의견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티, 배달의 민족 같은 온디맨드 모델, 이게 이 공유근계랑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온디맨드랑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이 적은 겁니다. 그러면 위아래 차이는 실은 별거 없어요. 과정을 얼마나 잘 보여줘서, 좀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의 개고생을 보여주면 됩니다. 얘가 개고생해서 이거 만들었다고, 이거 탐구했다고 보여주면 됩니다. 개고생. 이건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건 그냥 위에 것도 잘 적었는데 그냥 학생이 했던 과정을 조금 더 넣어서 쓴 것 뿐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책에 붙어 있는 건데요. 받으신 책에. 이건 뭐 제가 쓴 게 아니고요. 한양대학교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양대 입학처에 가면 각 대학의 입학처에 가면 학생부 종합지정 설명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동국대 자료가 좋고요. 한양대도 좋고요. 성균관대학교 자료도 좋습니다. 사례들이 잘 나와 있어요. 뭐 그래서 네, 한 1, 2년치 읽어보시면 물론 이제 대학들이 내용은 똑같고 표지만 바꾸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좋은 자료 하면 뭐 여기 한양대 자료, 성대, 그리고 네, 동국대, 물론 뭐 고대도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입학처에 가면, 그리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보기 그러시면 어떤 대학은 신청하면 그 출력물을 집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학교에 가면 대부분 다 있어요. 학교로 가면 그 책꽂이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안 보더군요. 되게 좋은 자료 많이 있습니다. 대학들이 발표하는 거. 그래서 이건 그냥 네, 설명하지 않아도 읽어보시면 네,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위에 있는 게 이제 한양대학교가 말하는 처음에 나와 있는 이제 평가의 방법 요소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제가 밑줄을 다 그어놨습니다. 이래서 이 학생이 이런 역량이 있다고 평가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일단 제가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